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타카시. 창조적인 삶은 어디서 오는가? 힘은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힘,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 힘은 니체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힘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원래부터 지닌 살아내려는 집념이나 의욕을 가리킨다. 콘크리트 바닥의 작은 틈새로부터 빛을 찾아 기어 나오는 들풀의 집념을 보라. 그렇게도 작고 하찮은 식물조차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갖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거센 물살을 뚫고 헤엄쳐오는 모습은 또 어떤가. 그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작은 생명조차 필사적으로 살아가려는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명 원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니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야 하는 꿈과 이상을 잃은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충고한다.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웅을 외면하지 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이 말하지 마라. 살면서 어느 사이에 꿈과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게 되고 시샘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발전하겠다는 의지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강고한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된다. 니체는 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생존 본능은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자극에 의해 북돋아진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미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 본능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원천이라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미와 아키히로 씨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름다움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정열적으로 만드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미와 씨는 1935년생으로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팬들과 열정적으로 만나는 무대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에게 그 나이가 되도록 아름다움과 활력을 잃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사람은 본래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미적 생활에서 완전히 멀어져 미술이든 음악이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년 남자들에게 더 심한 것 같다. 일례로 클래식 연주회나 미술 전시회 같은 곳을 가보면 대부분의 관객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일에 대한 의욕과 아름다움의 체험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많은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니체는 진정한 숭고함은 휴식이나 웃음 또는 아름다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름다움을 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동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회로를 갖는 것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일에 대한 의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각을 조화롭게 연결짓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의 예술 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 피폐한 정신 세계를 만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 깊이 울림이 전해지는 감각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다. 체험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미적 감각으로 자신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이 익숙하지 않다. 간혹 미술작품이나 오페라 한 편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기보다 교양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미술작품을 보며 이 그림은 얼마짜리라는 등 미적인 가치 이외의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니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교양보다는 체험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했다. 그는 아름다움, 숭고함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일상의 활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구로다 요시오 감독이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1975년 처음 방영된 플란더스의 개라는 작품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이다. 영국 작가 마리아 루이즈 라메가 위다라는 필명으로 1872년에 출간한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만화 영화를 나는 가슴을 졸이며 보곤 했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인 소년 네로는 벨기에의 플란더스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 파트라슈를 발견하고 키우게 된다. 그 뒤 네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우유수레를 끌며 생계를 이어간다. 네로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늘 그림을 그리던 네로는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곡물상의 딸 아로아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가까워진다. 얼마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로가 미술대회에 출품한 그림마저 당선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네로는 방화범의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되면서 평소 딸이 가난한 고아와 어울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로아의 아버지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나고 만다. 추운 겨울날 네로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 볼 수 없었던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가까스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들은 성당의 루벤스 그림 앞에서 죽어있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한다. 2006년 가을, 나는 도쿄에서 열린 벨기에 왕립미술전에 출품된 루벤스의 성 베네딕토의 기적을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 그 그림이 네로가 그토록 열렬히 보고 싶어 했던 작품인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루벤스의 작품 앞에서 쓸쓸히 죽어간 네로와 파트라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로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림은 그 아이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움을 향한 비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였다. 어린 시절 읽은 동화책, 중학교 때 처음 접했던 세계문학 전집, 20살 무렵부터 흠뻑 빠져 지냈던 영화와 연극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나누었던 많은 이들과의 대화, 가슴속에 뚜렷한 사진으로 남아있는 언젠가의 멋진 자연 풍광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해준 가슴 따뜻했던 감동이 오늘의 나에게 아름다운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한다. 니체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동경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축적되어 삶의 긍정의 불빛이 흩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높은 곳을 지향하는 향상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 베네딕토의 기적의 감동과 그 위로 오버랩되는 네로의 얼굴은 나에게 니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쾌락과 고통은 마주보고 있다. 음악과 니체를 만났을 때 만약 니체에게 오늘과 같은 형식의 명함이 있었다면 대학 교수, 철학자, 문헌학자라는 직업 옆에 피아니스트, 작곡가라는 타이틀을 나란히 새겨 넣었을 것이다. 그는 어려부터 언어와 음악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 청소년기까지 시를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 니체가 오페라 음악의 대가인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니체는 바젤 대학교 교수로 있던 1868년 바그너를 처음 알게 되어 친교를 쌓기 시작했다. 1872년 출간한 비극의 탄생은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 집필했을 정도로 그는 바그너를 존경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대립 개념을 사용해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파헤쳤다. 이후 이 두 가지 개념은 예술 양식의 유형을 나누거나 일반 문화의 정신적 의의를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태양과 이성의 신이며 디오니소스는 술과 축제, 음악의 신이다. 그러므로 아폴론적인 것은 질서 잡힌 형식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인식으로 구성되는 이성적인 측면을,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자연스럽고 원시적인 에너지로 구성되는 감성적인 측면을 이른다 할 수 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에 융성했던 비극이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제거되며 균형을 잃고 점차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극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예로 바그너의 악극을 들며 그를 극찬했다. 니체는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식견으로 바그너와 깊은 교류를 했지만 비극의 탄생 출간 이후 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시작했던 둘의 인연은 바그너가 점차 니체가 증오하는 그리스도교에 기울고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빠지자 소원해졌고 나중에는 니체가 바그너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책들을 쓰기까지 했다. 바그너와의 인연을 끊은 후로 더 이상은 작곡이나 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니체는 음악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음악 없는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믿음 또한 버리지 않았다. 니체는 왜 그렇게 음악에 매료되었을까? 누군가 무엇을 호소하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의 음파가 상대의 몸에 닿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다. 음성으로 전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몸에 와닿는 소리의 파동이 상대방을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파가 바로 우리의 생명력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누군가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음악을 통한 감각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삶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니체는 권력에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 몸의 감각을 사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몸의 감각이나 관능을 저질스럽거나 부도덕한 것, 또는 우리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멀리하지 마라. 자기의 감각을 마음껏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신체의 감각과 관능을 예술로 승화시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왔다. 쾌락과 고통은 마주보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는 스스로를 니체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니체 사상에 매료된 사람이었다. 그는 1975년에 출간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감옥의 역사를 통해 그 속에 숨은 권력관계를 파헤친 책 감시와 처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샘솟는 자유의 충동에 뚜껑을 덮어 봉인해버리려는 사회를 비판했다. 푸코는 근대 이후부터 생성된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권력에 순종하는 개인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감시의 눈을 항상 의식한다. 실제로 감시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감시당하는 사람의 의식 안에 또 다른 감시자가 생겨나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감정이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이러한 자기 시스템은 급기야 생명의 불꽃마저 약해지게 만든다. 니체는 모든 인간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푸코가 진단하듯이 참담하기만 하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에 최대한 순응하기 위해 불쾌하고 불안한 것은 기피하고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편안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면 그런대로 안락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안내해줄
아름다움이나 가치관은 만나기 어렵다. 니체는 자기 삶의 대부분을 공허하게 소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을 압도하는 각종 기계적 시스템에 길들어서 적당히 맛있는 먹이를 먹으며 그럭저럭 안락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서서히 삶이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의 행복은 초원의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니체는 최고 효율의 쾌적한 삶이 가져다주는 방식의 맞은편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효율성과 동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우리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샘솟는 자유를 향한 충동을 마음껏 발산하고 삶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감각과 본능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니체는 항상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 진정한 자유인이었다.